이번에는 설명문 쓰기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문 쓰기의 과정은요, 일단은 크게 5가지 단계를 밟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 다른 말로 우리가 주제를 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글감 정하기 단계라고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는 글감을 정한 다음에는 그 글감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셔야겠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내가 그 수집된 정보들 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쓸 것인지 내용을 선정하기 단계를 거쳐서 세 번째, 이제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인데요.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내용 조직하기라고 나와 있지 않고 개요 작성하기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표현하기 단계. 이제 내가 작성한 개요를 참고하면서 한편의 글을 써 나가시는데 단순히 글 쓰기 하고 글을 끝내는 게 아니라 고쳐 쓰기 단계를 밟으면서 이제 조금 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글로 수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단계를 우리가 밟아서 한 편의 설명문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설명문 쓰기의 과정의 특징이 우리가 선조적이 아니라 동시적이고 획기적인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선조적이라는 말은 어떤 시간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 다음에는 반드시 정보 수집하기 단계로 넘어가고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선조적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둠 활동을 하셔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정보 수집하는 단계를 마치고 나서 개요 작성하기 단계로 넘어가면 다시는 정보 수집하기 단계로 돌아갈 수 없었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개요를 작성하다가도 다시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럼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추가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했었죠. 그래서 설명문 쓰기의 과정은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2가지 이상의 단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다고 했어요. 자, 각각의 단계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진행해야 하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계획하기 단계인데요.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4가지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렇게 4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주제가 이제 글감을 정하는 거랑 관계가 좀 있죠. 설명 대상을 정해야 되겠죠. 계획하기 단계에서. 자, 근데 설명 대상을 정할 때도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거,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면서 독자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걸 골라야 되고요. 또 새롭고 가치 있는 정보라야 독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새롭고 가치 있는 정보로 설명 대상을 정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번째로 목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정보 전달, 그리고 2번째는 나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것, 그리고 3번째는 저 사람에게 내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총 3가지의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설명하는 글쓰기는 정보 전달의 목적이겠죠. 자, 그리고 독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독자는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이 글을 읽을 것 같은 예상 독자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그 독자가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독자의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독자의 나이는 어느 정도인지, 독자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자에 대해 분석한 걸 바탕으로 글쓰기 과정에서 내내 독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글을 써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매체에 대해서도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매체에 대해서 계획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 글이 어디에 실릴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내 인스타나 페북 같은 SNS에다 글을 올릴 거야 라고 계획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블로그에다 올릴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인터넷 매체에다가 올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난 그냥 종이에다가 글을 쓸 거야 라고 계획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글이 실릴 매체를 설정하시고 나면 이제 계획하기 단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획하기 단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정보 수집 및 내용 선정하기 단계로 넘어가시게 될 텐데 이 단계가 학습지 책자에는 따로따로 분리돼서 제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보 수집하고 내용 선정하기 단계가 거의 대부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나 이거 써야지 하고 선택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수집하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할 점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할 때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시게 될 텐데 이 경로들을 매체에 따라서 종류를 나눠보자면 이런 식으로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 각각의 매체마다 특징들이 서로 달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매체로만 정보를 수집하시게 되면 그렇게 독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상황의 구애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셔야 된다는 건데, 자, 인쇄 매체 같은 경우는요, 정보가 깊이가 있어요. 전문적이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요. 반면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우리가 일단 백과사전이 있는 데까지 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쭉 넘겨서 찾아보는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 그리고 방송 매체 같은 경우의 특징은요, 영상, 뉴스, 음악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영상이나 음악 등을 활용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정보를 주니까 우리는 그 대상을 인쇄 매체나 뭐 인터넷 매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게 대상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내가 원고지에 글을 쓰기로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 이 영상이나 음악 자료 같은 걸 활용하기가 조금 곤란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인터넷 매체의 특징은요, 정보 검색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어만 딱 입력을 하시면 수많은 정보들이 뜨죠. 그래서 정보 검색이 굉장히 쉽고 풍부한 정보들을 빠른 시간 안에 수집할 수 있지만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셔야 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정보만을 선정해야 하느냐? 선정의 기준이 3가지예요. 첫 번째, 주제와 관련이 있는가? 두 번째, 독자의 수준에 맞는 정보인가? 혹은 독자의 관심이나 흥미에 맞는 정보인가? 그리고 세 번째, 정확한 정보인가? 출처가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가? 이 3가지 기준들을 고려하셔서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정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보 수집과 내용 선정하기 단계가 마무리가 되면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 단계 이제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정보 수집하고 내용을 선정하는 단계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으로 내용 조직하기 단계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내용 조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보 수집 단계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했을 거잖아요. 그 정보들을 독자에게 어떤 순서로 제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가 수집한 정보들을 순서대로 배치하는 단계가 바로 이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예요. 자, 근데 내용 조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개요 작성하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개요란 무엇이냐? 개요란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거예요. 글에서 쓸 중요한 내용을 간결하게 추려서 쓴 게 개요인데요. 요게 바로 요런 게 개요거든요. 요런 식으로 어구 단위로 쓸 수도 있겠지만 문장 단위로 쓰셔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만 간결하게 추려 쓴 게 바로 개요예요. 그래서 내가 글 전체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게끔 개요를 통해 정리를 하는 거죠. 이 개요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2가지를 주의하면서 쓰셔야 돼요. 첫 번째는 구성 단계의 각각의 역할에 맞게 개요를 작성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각각의 내용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구성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구성 단계의 각각의 역할에 맞게 배치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소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글은 머릿말, 본문, 맺은말, 서론, 본론, 결론, 처음, 중간, 끝 이런 식으로 3단 구성을 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그 각각의 단계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에피타이저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본식을 먹고 그 다음에 후식을 먹듯이
혹은 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준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운동, 스트레칭을 하듯이 글쓰기에서도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과정, 그리고 마무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머릿말 부분에서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설명 대상을 간단하게 밝히고 왜 이 설명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지 그 동기를 밝히거나 오늘 어떤 내용들을 설명할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시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부분이 이제 머릿말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부분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이제 맺은말 단계에서는 전체 오늘 내가 설명했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중요한 내용은 한 번 더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단계가 바로 맺은말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의 역할에 맞게 수집한 정보들을 순서대로 배치하셔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긴밀하게 연결되도록은 무슨 말이냐? 요 말은 선생님이 내용의 일관성 혹은 통일성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관성은 좀 옛날에 쓰던 말이고 요새는 통일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이 다 하나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랑 같이 연결이 잘 돼야 되고 또 이 각각의 내용들이 서로 연결이 잘 돼야 되고 마찬가지 맺은말 부분에서도 서로 연결이 잘 돼야 되고 각 부분들의 각 구성 단계의 내용들이 서로 연결이 잘 되는 걸 확인했다면 이 각 문단의 내용들이 또 서로 잘 연결이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전체 문단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되는가를 확인하면서 이제 각각의 내용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구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구성 단계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이제 정보들을 배치하게 될 텐데 이때 그 각각의 내용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그럼 이러한 개요를 왜 쓰느냐? 지금 하나의 쭉 줄글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추렸으니까 글 전체의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보다 이 개요를 작성하면서 이 개요를 참고하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 글의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요 작성하기 단계가 마무리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 표현하기 단계, 본격적으로 글을 써나가는 단계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 글을 쓸 때는요, 여기 정리해놓은 이 6가지를 고려하시면서 글을 써나가시면 돼요. 6가지가 되게 많아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이전 단계에서도 계속 고려했던 것들이라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는 글쓰기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기 때문에 간결하고 쉬운 문장이라야 독자도 더 이해를 잘하고 그렇게 돼야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 어려운 용어도 혹시나 사용하게 된다면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써야 한다라는 건데요. 주관적인 판단이나 느낌은 되도록이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이라고 확인이 된 어떤 검증된 자료들만 여러분들이 글에다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성인데요. 요건 개요 작성하기 단계에서도 고려를 했었죠. 전체 내용이 하나의 주제에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건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문단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문단과 문단은 잘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문단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문장들은 서로 잘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통일성 있는 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건데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누군가의 생각이나 글을 내가 인용을 했다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 방법으로만 설명하게 되면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작아져요. 그런데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그만큼 더 풍부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독자에게 풍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독자들이 이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글을 쓰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기 단계가 마무리가 되면요. 글쓰기가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고쳐쓰기의 단계를 거치셔야 되는데, 이 고쳐쓰기도 역시 글쓰기의 전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표현하기가 마무리된 뒤에 한 번 더 쭉 확인해 보면서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쓸 수 있도록 꼭 고쳐 써주시는 것이 좋은데, 우리 요거는 1학기 때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면, 고쳐 쓸 때는 다양한 수준에서 고쳐 써야 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 쓰는데, 글 전체의 내용을 반영하는 제목인지 또는 글 전체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필요 없는 문단이면 빼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문단을 추가하고, 아니면 문단 간의 순서를 바꿔서 재배치하고, 또 그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쓰기가 끝났다면 그 다음에 문단 수준으로 넘어가셔서 문단 전체 내용을 고려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문장을 추가하고, 또 불필요한 문장이 있으면 빼고,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럽다면 수정하거나 뭐 그런 단계들을 거치고 나서 가장 마지막으로 문장 수준에서 고쳤으면서 이제 자잘한 것들, 문법적인 것들을 고치면 된다는 거죠. 띄어쓰기, 맞춤법, 혹은 이 단어가 조금 부적절하다 싶으면 다른 단어로 고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고쳐쓰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한 편의 글을 쓰는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끝!